여기는 제 친구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자리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우리 애 부탁해라고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민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는 시험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그날 그 가게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나온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온 내가 가난한 국밥집 여자를 5억 제안으로 흔들어 보려 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왔고 그 믿음 하나로 사람을 골라내고 재단하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내 가슴을 찌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저 아이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은 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거지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체면을 입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자존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다가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잃을 뻔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는 평생 관리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관리하면 움직이고 돈은 관리하면 늘어나고 가족은 관리하면 조용해진다. 그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체득한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내 세계 안에서는요. 나는 23세 친구 둘과 함께 작은 분식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2개짜리 간판도 제대로 없던 그 좁은 가게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씻고 국물을 우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날에도 통장이 바닥을 보이는 날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억척스러운 뚝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전국에 분점 12개를 가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는 기업으로 키웠고 30년이 지났을 때는 명예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3세 내가 봤다면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나는 언제나 검증을 먼저 했습니다. 새 직원을 채용할 때도, 거래처와 계약할 때도, 동업자를 고를 때도 숫자로 검증하고 과거로 검증하고 소문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내 아내가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빨리 재판한다고. 판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짓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먼저 알아봐야 먼저 살아남는 거야.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담도암이었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이 바로 그 진단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회사도 그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잘 부탁해. 그 아이 마음이 여리거든.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눈을 감자마자 나는 다시 예전의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신념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그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민수는 내 외아들입니다. 33,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게 나는 침착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침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아내가 없고 민수가 장가도 안 간 채 나는 넓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비서가 차를 몰고 오고 매일 저녁 가사 도우미가 밥을 차려놓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밥상 앞에 혼자 앉아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 직장 문제냐고 생각하며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꺼낸 말은 직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민수가 대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2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2초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무란시 구시장 끝자락에서 손만두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26이고 나보다 7살 어려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국밥집, 무란시, 26. 이 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며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변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며칠 뒤 민수 회사 근처 지인으로부터 소문이 흘러왔습니다. 그 국밥집 여자, 애가 딸린 여자라던데요. 주변의 남자도 자주 들락거린다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다. 직접. 나는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회사가, 사회적인 체면이, 집안의 이름이 누군가의 과거와 소문 때문에 훼손될까봐.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민수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결혼하면 네 인생 끝난다. 내가 허락 못해. 민수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던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온 세계랑 달라요. 근데 더 단단해요. 더 따뜻해요.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가 약하다는 소리냐는 오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뜻하면 밥이 나오냐? 애가 딸린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나 해? 민수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묵은 습관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나간 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처럼. 여보, 민수 마음이 여리거든.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20이 됐을 때도, 25이 됐을 때도, 30이 됐을 때도 나는 언제나 조건을 먼저 들이밀었습니다. 공부도 직장도 이제는 결혼 상대도.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하지만 잠이 들지 않는 그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민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여자를 봐야겠다고. 그래야 내가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심 자체가 이미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나는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러 간 거였으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씨앗이었습니다.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물안시 구시장 손만두 국밥집 사장 신원 좀 알아봐. 그리고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비서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안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아직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 양복을 벗었습니다. 옷장 한켠에 오래전 공장 점검 나갈 때 입던 작업복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감색 작업복, 낡아서 발등이 보일 것 같은 운동화, 머리를 눌러 쓰는 낡은 캡모자.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노인.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물안시로 가는 길은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운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물안시는 이름처럼 물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어항 냄새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섞였습니다. 구시장 골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좌판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말린 미역, 생선구이, 젓갈독. 오래된 시장의 냄새가 물컹하게 코를 막았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는 이런 냄새 속에서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냄새를 피해 다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골목 끝 나무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손만두 국밥 물안식당. 글씨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 아래 빨간 플라스틱 화분에는 이름 모를 작은 화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작은 초록빛이
왜인지 처음부터 눈에 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만두 찌는 냄새, 마늘 다진 냄새, 진하게 우린 사골 국물 냄새가 층층이 쌓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아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옛날 국밥집 냄새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그 냄새 속에서 자랐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 5개짜리였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은 2팀뿐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2분이 국밥을 드시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장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단단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졌고 손목은 가늘었지만 냄비를 드는 팔은 붉게 텄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고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밥 따뜻하게 됩니다.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그게 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훑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조명은 약간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싸구려 가게의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사골 국물이 맑았습니다. 손만두는 빚은 자국이 남아있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온기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즉시 눌렀습니다. 맛이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확인하러 온 건 다른 것이니까. 나는 국밥을 먹으면서 가게를 구석구석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첫날 여자는 내게 국밥을 다 먹어갈 무렵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재료가 좀 남았어요. 국밥 반 공기만 더 드시겠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남아서라는 말은 언제나 착한 사람의 포장지입니다. 나도 사업 초창기에 거래처에게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재고가 남아서요. 그게 관계를 트는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국물을 더 받자 진한 사골 향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먹었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첫날의 점수는 보류였습니다. 둘째 날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물안시 하늘이 낮게 깔렸고 구시장 골목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나는 우산을 쓰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자는 혼자서 국밥을 끓이고 만두를 쪄내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 번도 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다 말고 국자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들어오세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노인은 처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여자는 그냥 노인의 팔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빈 테이블에 앉히고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노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여자가 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날 추우니까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저 노인이 단골인가? 나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노인은 처음 오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노인의 이름도 몰랐고 노인은 이 가게에 익숙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저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라면 저건 너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자리를 잡고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젊은 아주머니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국밥 하나를 시키고 아이를 달래며 밥을 먹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여자는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아주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시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체득한 습관 중에서 가장 깊은 층에 있는 것,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것. 선함이라는 건 종종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의도하지 않을 때,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가게 한쪽 구석 방석을 깔아둔 작은 공간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 안에 유치한 캐릭터 스티커가 가득 붙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다 됐어? 여자의 눈빛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응, 조금만 더. 이모가 금방 갈게.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내 가슴 한켠에 무언가가 살짝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리는 여자. 아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여자는 왜 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서 쌓아 올렸던 수상한 여자의 이미지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비서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호텔방에 앉아 서류를 폈습니다. 여자의 신원, 가게 개업 이력, 재정 상태,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최근 야간에 남성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황 포착, 사진 첨부.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한 줄에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봐라. 역시. 나는 즉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자가 골목 어딘가에서 남자와 함께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두 사람의 거리가 꽤 가까웠습니다. 내 판단은 빨랐습니다. 연인 관계다. 나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민수가 또 감정적으로 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다음날 비서에게 추가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비서가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모텔이 아니었습니다. 법률구조센터 물안지원소라는 간판 앞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먼저 들어갔고 여자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연인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어렵고 복잡한 일을 처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며칠 뒤 가게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신문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종이 뭉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친부 쪽에서 또 연락 왔죠? 이번에 보낸 내용 증명 봤어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제 같이 경찰 신고를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여자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연인의 손잡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혹은 법률 담당자와 의뢰인의 악수였습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친부, 협박, 법률구조, 경찰 신고. 머릿속에서 파편들이 빠르게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가게 벽에 걸린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오래된 가족 사진쯤으로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손으로 쓴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유나, 유나. 그건 국밥집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비서 보고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민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아이의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다시 눌렀습니다.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증거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비열한 나는 더 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돈! 나는 내 사업 인생에서 이 방법이 틀린 적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착한 척해도 단단한 척해도 충분한 금액이 눈앞에 놓이면 손을 내민다고. 그게 내 신념이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투자자처럼 위장해서 국밥집으로 들어가라고. 가게 확장, 문점 개설, 온라인 판매 채널 구축, 달콤한 말과 함께 일시금 7억을 제안하라고.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더 큰 가게로 이전해야 한다. 나는 골목 어귀에서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서가 나중에 전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게 거의 수락을 앞둔 망설임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로 걸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상태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이 아이요. 이 아이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되기 싫어요. 여기는 제가 옮길 수 없는 자리예요. 비서가 다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게라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건 어떻겠냐고. 조건을 바꿔서라도 설득해 보려 했다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자리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우리의 부탁해라고요. 저는 그 부탁을 지키고 싶어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비서는 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설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골목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듣다가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친구? 부탁? 그러면 저 아이는 여자의 아이가 아니었다. 죽은 친구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건가? 그 순간 가게 안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골목을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며 들여다봤습니다. 건물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이 있는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릴 거야. 싫으면 나가. 여기가 지금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여자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건물주는 계속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애도 데리고 살면서 장사한다고? 손님들 눈치 보인다고? 얼른 정리해. 그 말에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앞치마 끝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도 떨었겠지만 나는 눈에 보이는 건 아이의 손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 건물주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중동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장 중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했으니까. 비겁하게도 건물주가 나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자는 잠깐 테이블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쪽으로 가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이 여자를 매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거칠게. 그리고 이 여자는 매일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이, 든든한 배경도 없이, 오직 죽은 친구와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나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가게에서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고 민수에게 그냥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로서는 제일 편한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다시 그 가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입는 단정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명함도 챙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준비를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처음에는 내가 새 손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여자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일주일 내내 오셨던 그 어르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나는 민수 아버지요.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만두를 빚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 침묵이 폭풍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그 담담함이 어떤 분노보다 더 나를 찔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나를 보고 여자를 보고 두 사람의 표정을 보더니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다 알고 계셨어요? 여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신다는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 하지만 그 부정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쩌면 민수에게도. 여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둘 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 번 더 여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내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먹임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주 깊은 피로의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피로가 어디서 온 건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나를 두려워하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긴장 속에서 나는 그걸 강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골목을 나오는 내 발걸음이 태어나 처음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습니다. 고급 호텔 방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통유리창, 정갈하게 갠 흰 침대,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위스키 한 병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늘 그렇듯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그 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 아들을 지키려 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체면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 이름이, 내 회사가, 내 집안이 이상한 소문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신다고 이 감각이 흐려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이 틀 때 강물이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물안시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직접 말하러. 첫 번째 선택은 건물주 문제였습니다. 나는 법률팀을 통해 그 건물의 매각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건물주는 뜻밖에도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산 뒤 내가 한 일은 리모델링 강행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월세는 동결하겠다고 가게 명의와 운영권은 100% 여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여자가 원하는 시기에 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민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인생은 내가 산다. 다만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 울음을 참아왔는지 나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그 가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보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쫓아내셔도 됩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게 해주시오. 여자는 잠시 있다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최대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며느리로 들여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은 이미 살고 있더군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 아이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했습니다. 시간 주세요. 저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소. 이번엔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기다림으로. 그때 가게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작은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알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수백 번 악수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손도 그 순간의 감각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겨우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소문으로 욕먹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소문을 믿고 끝까지 반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상처 입히셨겠습니까? 사람을 시험하는 마음이 사랑일 수 있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시험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험은 통제입니다. 내가 허락해야만 관계가 성립된다는 그 오만한 전제가 깔린 행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반대,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통제였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읽고 배우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